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냥 5번으로 들어왔어요. 어차피 또 오늘 또 그 6개 찍어야 돼. 그래서 경어 대선사 선약물, 사실은 여기다가 그 PPT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 누구죠? 제가 대한불교진흥원, 그래도 그나마 나를 도와주는 곳은 거기에서 해마다 300만 원씩 보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넣었는데 그 당첨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분 거기에서 도움을 주셔서 PPT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려 제가 다음 시간에 만들어 올 거야. 자, 대선사 선약물 아시죠? 경어 선시, 경어 감상, 인간경어, 중도불이 사상. 또 이거는 경어선사 바로 알기, 경어선사 친필모음, 경어선사 1화, 그 다음에 경어가 삼소갑산으로 강가들어간 전봉준 때문이었다. 이게 친필모음, 이건 논문 모음이네요. 경어선사 논문 13편, 제가 13편 쓴 거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극 경어 2권, 사진이 만장은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선찰순례 3권, 3년 동안 다닌 거, 선찰순례 75군데 다녔죠. 그 다음에 경어집, 이거는 2개는 법어고, 요거는 선시고, 이렇게 3권이에요. 근데 요거를 영문으로 만들면 6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권. 3권이 6권 되는 걸 보니까 아마 영문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되나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라도 건져서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소설, 영문이 먼저 나왔네. 영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권. 21권이 영문이고, 안녕경어 한글이 21권이 안녕경어고,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안녕경어 21권. 그 다음에 영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영문은 뭐 가뜩이나 한글도 조회수가 빵점 나오는데 영문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문은 생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지금 PPT를 안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 있죠. 평전, 경어선사, 경어대선사 평전 2권하고 경어의 법맥과 그 제자들 2권, 상하. 그래서 4권. 그렇게 경어사 출판물로 남아있어요. 거기까지 강의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마다마다야. 마다마다라고. 자, 이거는 경어선사 50세 때, 1898년, 범어사 오성을 주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가신 아주 신출내기. 이거는 53세 때, 3년 차이죠. 사진관에 끌려가서, 일본 놈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찍은 사진, 요주의 인물. 그래서 이거는 뒤에 배경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배경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범어사에 있죠. 범어사 박물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사가 윤피람 뒤에 3층 석탑이고, 이 건물도 지금 다 그대로 있어요. 이 꽃 화단도 그대로 있더라고. 이 꽃이 그대로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작정하고 찍어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난 간다. 마지막 사진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1935년 만공스님 생신날 불러가지고 금선대에서 불러서 운산 있잖아요. 운산 최광익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몽따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최광익 선생님 잘 그리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경어선사 삼수갑산 이동 경로도, 제가 박사 논문 쓰다가
알게 돼서 이걸로 급히 이렇게 학원에서 이걸 했다라고 했는데 그 학원이 이 학원이야. 이 자리죠 지금. 아마 한 요 자리쯤 될 거야. 요 자리쯤 됐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순간에 그냥 만들고 우리 걔 이름이 소영이야. 소영이 보고 너 집에 가서 빨리 사회과 부도로 갈까 해서 사회과 부도를 한 장 찢어서 만든 게 저거예요. 걔네 지금도 여기 있어요. 걔는 지금 대학생이 됐고 안녕경어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안녕경어 제 5권을 하려고 합니다. 5권 됐죠? 자 5권이 제 6부부터인데 여기 지금 내가 고개가 아프니까 고개 아프다. 나도 보고 할래. 제 6부 15편 천정함을 하산하여 상매를 벌다. 상매를 139번 경천을 조심하라 일러건을 누가 경천강은 잘 건넜지요. 140장 11월 15일 통곡의 날 오냐 11월 11일 다 싫어. 에이. 봄날을 기약하며 141장 마곡사 대원함에 들렸어. 142장 해월에게 그것 말고 또 143장 불이 아플 144장 이 정도 멀매쯤이야. 145장 남의 색시 입 맞추고도 이 정도면 다행이지 않냐. 146장 정해사에서 두견세 설교 147장 군산 비안도에서 서당목에서 서당을 열다. 148장 여영명당과 불령으로 가는 도중에 지난번에 했는데 149장 공림사에서 서글프다. 150장 호소에서 호소로 돌아가는 병든충 본인을 항상 호소로 돌아가는 병든충이라고 했고 116편 6부 16편 전옥사에서 전봉준의 교수형을 당하다. 151장 순창피노리에서 서울로 앞서 152장 산호 젠예의 견으로 승자도서 승지 해제 153장 거진 고문에도 전봉준은 천하를 허용하였다. 154장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더라. 155장 전주대도서 도집장 송이역이 관민상하를 꿈꾸더라. 156장 조계사로 마당에 승복을 벗어 던지다. 누가? 경어가. 157장 시신을 부대자리에 들쳐매고 목맥상 뒷산. 158장 일단 북쪽 묘양산으로 피신하십시오. 159장 약초권으로 위장하여 비안대로 스며들. 160장 전봉중의 둘째 아들 용현에게. 17편 호소에서 대중교화. 161장 청양장육사에서 밀시와 화씨. 162장 보강한 무의당 비구니에게 글을 써주다. 163장 문수밤의 손수사에서 하룻밤을 지내더라. 164장 탑사에서 시한수를 얻더라. 탑사? 지난 마이산 탑사죠. 165장 마이산에서 시한수를 얻더라. 마이산에서 시한수만을 팠나니 40수를 팠어요. 40수. 166장 감히 종사가 선사를 이거 누구예요? 어디죠? 아 그거 속리산 법주사. 네. 그 다음에 167장 단청곤산 본선문 이거 마국사 아니 완공하고 같이 가면서 전주에서 거기까지는 제5부 제14편 일본군과 맞선 동학농민혁명군 제139장 경천을 조심하라 일러건을 이건데 염원을 다 담아서 그린 건데 나의 염원 결국 전봉정이 그처럼 바라는 운치 돌파는 공세 종말점 공세 종말점이 뭐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마지막에 다다랐더라 이런 얘기야. 네, 오고 말았더라. 더 독전에서 몰아붙일 수 없는 최악에 더 아무리 독려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해도 전진할 군대가 없어요. 다 죽어서.
몰아붙일 수 없는 최악의 마지막 상황이 오고 말았던 것이다. 수많은 동학군 시체들의 오금치 정상강 부근과 아래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절비하게 쌓이고 피가 내를 이루어 흘러내렸으니 관군의 부대를 지휘했던 이규태는 전투 오금치 고개와 골짜기를 시체가 산을 이루고 혈이 피가 바다를 이뤘다. 시산혈에. 네가 좀 도와주지 그랬냐 이놈아, 이규태 놈아 라고 변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피가 바다처럼 흘렀다는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같은 동족인데 그죠? 관군이잖아요. 마지막 측면 공격과 송장뱀이 슬픈 송장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랬죠. 이 슬픈 사연은 이렇게 하여 탄생되었던 것으로 운명이랄 수밖에 없었다. 전봉준도 운명가를 썼죠. 이제 동학군과 국가의 운명은 막다른 골목에서 결론에 이르고 있었으니 전봉준은 서쪽으로 지는 해가 오금치 동학군 시체 더미에 긴 그림자를 던질 무렵에 서쪽에서 해가 지니까 그림자가 길잖아요. 경호는 전봉준을 설득하여 마지막 혈전을 공두 점령의 시도를 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야. 하지 말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호선사가 손을 빼고 나오죠. 빼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까? 영원사로 가죠. 다시 방향을 틀어 전세를 가다듬고 후퇴하는 척하면서 다시 전세를 되돌리고자 하였으나 이제 작전을 한번 써봤는데 그게 먹히지를 않죠. 실패를 거듭한 정면 공격의 보호마음을 자각하고 오금치 계곡을 크게 우회하여 오금치 쪽 후방 시제 쪽으로 침투하는 측면 공격을 한번 개시해 봤는데 그것도 이미 일본군하고 관군이 그 산 전체를 다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이 측면 공격은 오금치 전투 개시와 함께 양방향으로 밀어붙이자라고 했는데 이미 걔네가 양방향으로 있는데 관준봉하고 양방향으로 작전 공격에 대한 소림이 오금치 전투전에서 차선책으로 계획된 전투전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것 또한 실패. 즉각적으로 공격을 멈추고 오금치 고개를 멀리 우회하여 그렇지. 시제를 넘어 측면 공격을 한 동학군은 관군이 지키는 두리봉에 붙었다. 두리봉하고 관준봉하고 다 붙어 있어요. 관군과 일본군 놈이 꽉.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캐딜락 총 때문에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일당 100이면 일당 그거는 한 발에 한 번 쏘면 200발이라나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당 200, 300인데 어떻게 두리봉에부터 여러 번의 격투 끝에 두리봉을 점령을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전투의 승리는 여기까지고 동학농민군들은 이 두리봉을 점령한 뒤에 일부 수력이 계속 전진해서 공주로 나아갔지만 이미 그곳에서 매복한 관군에게 저지당하고 후퇴했더라. 어떤 방법은 안 써봤겠습니까? 그 와중에 또 수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니 말이 관준봉, 두리봉, 먼봉 했었지 그냥 그 지형이 진짜 얕아요. 무슨 동네 꼬마들 그 소꿉장난 그 병정놀이 하면 되겠더라고. 크지도 않은 곳에서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으니 그건 전쟁터가 아니야. 그냥 동네 소꿉놀이 하는 데지. 빤히 보이는 손바닥보다 작은 곳에서 이 짓을 하고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몰아붙인 데에는 그 따발총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따발총만 없었어 봐라. 이 참놈들아 그냥 다 몰아붙여서 싹쓸이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거를 못 넘는다고? 후퇴한 이들은 전봉준 본대와의 합류가 불가능했어요. 그것은 오금치 배치 관군들의 전투 승리 후에 바로 퇴로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 미리 갔다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관군놈들이 얼마랬죠? 관군놈들이 2000, 일본 놈들이 200. 에이씨. 두리봉으로 불린 측면 공격군 동학군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몰려버렸어요. 수세가. 도가 내던 쥐가 된 거지. 며칠간 공격을 받아내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지리멸렬하여 공주산성 인근으로 흩어지고 말았더라. 공주에는 동학군과 관련된 유적지로 송장뱀이가 있다가 했죠. 송장.
동학군의 시체를 유기한 논, 두리봉에서 빤히 보이는 지점에 있더라 이런 얘기야.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피를 물든 언덕과 땅거미가 섞여 녹음치게 북밖에서 살아남은 농민군은 3만 명에 이는 중 산생동대는 3천 명도 아니래요. 사실은 다른 3천 명이라고 써있는데 전봉준 장군이 이끌어서 논산에서 이렇게 거기서 서로 훗날 다시 보자고 흩어진 때까지는 5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부하의 죽음을 목격한 전봉준, 아이고 슬프죠. 이거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머금고 태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헌병대당 머리어대에나 좋겠다 이놈아. 50명의 관군 특공대를 저여 그들을 10여일이나 계속 또 쫓아오는 거야. 그놈들이 50리길을 넘는 길을 공주에서 어디까지 논산까지 이 참놈들이. 그래서 10여일이나 뒤쫓아오며 공주의 총격을 가해가지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또 그것들이 죽어서 살아남은 자는 500이 불과했더라 이런 얘기죠. 슬픈 이야기죠. 3,000명 살아남았는데 또 뒤쫓아오면서 싸우다가 또 죽고, 그것은 적의 재경국 시대를 좌절시키기 위한 패주부대의 주역은 근대 보병 전술의 한 부분이죠. 마지막까지 씨를 말리고자 하는 게 이제 패주부대를 뒤쫓는 전술이다 그런 얘기요. 그리하여 일본 놈들은 교묘하게 전투 마무리 단계에서 일본군이 동학군 소멸에 10분 활용한 채탐된 전투 기술을 이용했으니, 그리하여 전봉들은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을 지휘해서 논산을 못했다. 그 사이 밤사이에 다수의 나고자감의 이탈자가 생겼고 도망치기도 하고 전봉준은 논사에 집결했죠. 그런데 참담했죠. 500 남았어요. 살아남은 나오잖아. 살아남은 동학군은 불과 5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 이틀 뒤에는 우금치 옆에 등치를 방하던 동학군이 동학군으로 변장한 관군에게 또 패주를 당해서, 이 미친놈들이 그냥 아주 그냥 관군이 끝까지 동학군의 씨를 말리려고 동학군으로 변장을 했답니다. 그래도 다 죽이는 거죠. 공주 지역 동학군의 완전 제거를 달성한 관군과 일본군은 장거리 추적작전을 시작했어요. 전봉준은 병력을 재편성해서 논산 주변에서 방어를 시도했지만 역시 무리였죠. 그래서 전봉준은 목숨 하나 건지려고 다 흩어져요. 거기서. 전봉준은 목선을 보존해서 쫓기고 쫓기며 계속해서 남아 그래서 추격하는 일본군과 관군은 김제, 원평, 태인에 가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 거기서도 대패를 해요. 여기서도 크게 패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오냐면 원평과 태인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전봉준은 그때 그 밑에 건드린 휘하 대여섯 명을 남겨놓고 이 숨어 들어가서 이 저기가 어디요? 백양사? 어디요? 백양사요, 금산사요. 그리 스며들어가지고 겨우 목숨만을 건져갖고 마지막에는 피놀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의 부대는 결국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전봉준의 해산 명령에 갇혔던 동학농민들은 끝까지 형전을 수행했다. 장군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한 목숨을 바쳐 장군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전봉준은 안 된다. 이 충성스러운 농민군들에게 설득을 해서 지금과 같은 전투는 참여하는 동학농민군만 살해당하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갔다가 훗날을 기약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지죠. 아유, 비참해요. 응?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재기를 노리자. 그 동학농민군을 다독여가며 겨우 해산을 시켰더라. 전봉준이 군사 수십 명을 뽑아서 발을 타고 먼저 떠났어요. 수십 명은 무슨 대여섯 명이겠지. 남은 동학농민군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장군님 목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꼭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 대인에서 동학농민군을 사는 전봉준은 이 밤 대흥리에 있는 접주 차지구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차치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차치기 정치 집단이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위험해. 응? 일단 전봉준은 몸을 숨겨 서울로 들어가서 국내의 정세를 살펴보고자 마음먹었더라. 그러나 뒷쫓는 관군으로부터의 피신이 우선은 급선무였고 11월 29일 전봉준은 차지구의 집을 나서 정읍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밤산성으로 숨어들었어요. 이밤산성에는 전봉준과 친분이 있는 별장 이종록이 있었죠. 이종록? 전봉준은 이종록의 호우로 이밤산성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때 나주로 향하기 위해 이밤 천원역에서 머물던 이규태에게 전봉준이 이밤산성에 있다는 첩보가 도착했어요. 이규태는 그만해 이놈아.
이규태는 토벌대를 급히 산성으로 보냈지만 이미 전봉준은 행방을 감추었더라. 이때 이규태는 전봉준을 도와주었다는 얘기로 이종록이 하룻밤 채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종록을 체포해 갔어요. 이번 산성에서 하룻밤을 보낸 전봉준과 수하 수십 명은 백양사 인근을에서 청류함으로 몸을 숨겼어요. 산중에 위치해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청류함은 은거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렇지만 청류함에서 하룻밤을 잔 전봉준은 아침에 암자 서쪽에 있는 샘물을 마시고 물맛이 좋아 샘물 옆에 돌에 부지깽이로서 남천감로라는 글을 남겼더라. 아이고 그래도 이 와중에 지금 남천감로를 쓴다니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 전봉준이 썼다는 이 글은 지금도 남아있고 전봉준이 뭐를 마셨다고 해서 이 물은 이곳 사람들은 장군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인종들의 가슴에 전봉준은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어요. 전봉준은 관군의 수색을 피해 청류함을 떠나 백양사로 뚫렸다가 도벌군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복만 다 없애버리고 이제 신복 하나만 데리고 담양 방면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순창 피놀이로 들어갔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피놀이는 정읍 대인 순창으로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더라. 전봉준은 교통이 좋은 피놀이에서 몸을 숨기다가 시기를 봐서 서울로 향해오자 했어요. 서울에 가서 정확한 정세를 살피려고 했겠죠. 제주고가 이곳 피놀이까지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보아 피놀이에 들어올 때까지 수하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지요. 그리고 피놀이에서 최경선, 양해일, 윤정호 등 신복 3명만 전봉준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해산을 시켰어요. 최경선이는 끝까지 있죠. 그래서 최경선도 사형도 끝까지 같이 당해요. 1894년 11월 3차 봉기에 나섰다가 대패한 전봉준 장군은 순창 피놀이 상치면 피놀이에서 이르렀어요. 경호는 평소에 전봉준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경천을 조심하라. 항상 경천을 조심하라. 이렇게 일렀죠. 그것은 풍수지리와 주역에 도동한 경호가 전봉준을 점치니 경천을 조심해야 하는 문구가 있었다. 그리하여 경호는 평소에도 전봉준에게 이르기를 경천을 조심하라 일렀던 것이었어요. 경사사가 풍수지리하고 주역을 보니까 전봉준은 항상 경천을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천이 하늘이 놀란다는 뜻인데 그게 그 김경천 놈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고부에 있을 때 적조에 있을 때 그놈 휘하에 있을 때 그 김경천이 놈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전봉준은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이 아닌 부정적인 뜻의 경천의 점괘가 나오고 있는 것을 공경경자가 아니고 놀랄 경자다 이런 말이야. 하늘도 놀라는 그 경천이었어요. 경호는 항상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있었어요. 전봉준이 항상 불길하더라. 경천을 만나면. 근데 그 경천이 김경천 놈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어찌하겠습니까? 피하기 어렵죠. 별꼴이야. 그죠? 어쨌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래서 경호는 공주 금치에서 헤어지면서 전봉준이 공주를 건너 태각할 때에도 충청도 경천관을 절대 건너지 말라 그래서 경천관으로 건너면 큰일 난다 해서 돌아가지고 우회해서 경천관을 안 건너요. 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었으니 심지어 경호는 전주 우동리 고향마을에서 전봉준 고향 구밀에서 만날 때에도 그 화엄사가 있는 곳이 경천면이에요. 깜짝 놀랐어. 경천면 화엄사더라고. 있는 이웃마을 경천면에도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천면, 경천강, 김경천. 김경천 때문에 걸렸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하였기에 그래서 전봉준은 그렇게 주변 풍광과 산세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완주군 경천면 불명산 화엄산 근처에도 전봉준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를 지나치면 안 된다 해서 화엄사도 안 데리고 갔는데 에이크. 그것도 또 김계남이 만나러 가다가 그리 안 그래. 김계남이 만나려고 그쪽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봉준은 김계남과 서먹한 관계인 동지임에도 영원한 동지인 김계남 장군이 숨어있는 은신에 있다는 태인으로
가는 도중에 자발로 걸어서 옛 친구인 김경천을 만난 것이. 김경천은 원래 전봉준의 부하였다가 동민군이 대패한 이후에 피놀이에서 피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도 동학군이라 해서 이놈도 죽어요. 결국은 돌팔매질 맞아서 죽죠. 당시 조정은 전봉준의 북에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었으니 원하던 군 숫자리까지 준다는데 매혹적인 조건이었더라 이런 말이야. 전금에 현상금에 눈이 먼 이 김경천은 이웃인 한신현에게 미워해서 이 한신현 놈도 아마 오래 못 살았을 거야. 한신현은 또 김영철에도 마찬가지고 정창욱이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과 전봉준이 쉬고 있던 주막을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아, 속상해. 끔찍한 일이죠. 순간 전봉준이 위기를 감지하고 담을 넘어서 도망하려 했죠. 젊은 관군이 내리친 몽둥이에 맞아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알을 또 맞았다고 그래요. 몽둥이만 맞은 게 아니라 그렇게 조심하라던 김경천이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에휴, 앞불싸죠. 근데 그 전봉준이 김경천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경천관 경천면만 생각했지 경천이가 김경천인 거를 왜 몰랐을까. 전봉준은 단식하다 네 마리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경허스님이 신신당부했던 경천이 김경천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그토록 조심했건만 참으로 야속하더라. 경허는 옛날에 전봉준을 일찍이 알아보고 점을 쳐봤는데 백만대근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름을 떨치기는 하지만 경천을 조심하라 써 있었는데 경천을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는 점괘가 나왔다는 것을 두느니 강조하였지만 하늘의 뜻인지 피할 수가 없었더라. 충청도에 경천이라는 시내가 있었다. 전봉준은 경허의 당부대로 오금치전투에서 패한 데 남아하면서 그 경천이라는 시내를 우회해서 무사히 건넜더라. 그랬더니 이제 불길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점쟁이가 조심하라는 경천은 시내가가 아닌 부하인 김경천이었더라. 여기서 점쟁이는 뭡니까? 경허선사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찌찍힌다고 했던 거 딱 그 꼴난 거죠. 어쨌든 전봉준을 밀고 한 김경천을 비롯한 배신자들은 큰 상금을 받았어요. 한신현은 금천군수까지로 제수됐고 상금도 1000냥이나 받았어요. 정창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논아서 100냥 200냥.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천벌인지 정장 밀고 한 김경천의 복은 없었는데 그놈은 바로 동학군이었어요. 군수자리는커녕 서당을 전전한 들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돌팔매질 맞아 죽었답니다. 전봉준 장군을 밀고 한 대가를 톡톡히 친 것이죠. 천벌이죠. 충청지역에서 전투를 벌일 때 김계남은 전봉준의 지원 요청에도 안 와 오지 마. 자신의 세력만 키웠을 뿐 전봉준을 끝내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방의 유생과 부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이들은 계급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전봉준의 개혁사상과 평등사상에는 그다지 달갑지 않았겠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하려고 평등사상에 이래가지고 전봉준의 평등사상에는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고 전봉준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만민평등에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거죠. 평민, 백성. 차가운 바람이 입에서 깨벌어지던 11월말 전봉준은 부하 10명만 데리고 자맹에 들어갔다. 조정은 전봉준을 체포하는 자에게 거액 인상금 1000냥과 군수자리를 내걸어갖고 한신현 놈만 그 꿈을 이루게 되죠. 대인에서 농부 차림으로 변신을 했어요. 29일 이밤산성으로 들어가 별장 이종록이 전봉준을 한대하며 재워주고 밭두벅에 이종록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밤산 정상 암산성 안내성 내리마을에 이밤산 성도는 1750년대 그려진 지색된 것으로 이밤산 성도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밤산 성도에 성이니까 되네. 남문 남장대 성안 객사 마을 저시 등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잠시 후 선봉장인 이규태라는 놈이 추격대를 파견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와서 전봉준은 오래 있지 못하고 하룻밤만
추적한다는 전가를 받고 순창의 피눈으로 발길을 옮겼으나 결국 이를 당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야, 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